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3팀 파이토치 클론 코딩 과제 해설할 거고요. 일단은 한 줄씩 그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킷런 라이브러리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맵플로 라이브러리도 포함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킷런 데이터셋 중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숫자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레인셋 학습용이랑 그다음 테스트로 실행용 나눠줘서 어, 불러와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제 넘파이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고 그다음에 맵플로 라이브러리도 불러와 준 다음에 피규어 그리고 피그 사이즈 함수 사용해서 그래프 사이즈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뉴머레이트 함수로 이제 폼은 돌려서 이제 그 불러온 숫자 데이터들을 인덱스 값을 하나씩 매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플롯 함수 사용해서 5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쉐이프 사용해서 8x8 만들어주고 이제 심에 빼서 그레이 색상으로 해서 그래프 표현해 줄 겁니다. 그 아래 같은 경우는 라벨링 해주고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 20 설정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모듈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왜 사용하냐면 학습의 평양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들 랜덤으로 섞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데이터셋들 선언해 주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랑 어떻게 섞을 건지 그런 거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사이클런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그 X 데이터셋이랑 Y 데이터셋에다가 로지스틱 회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 X 데이터셋에 이제 리쉐이프 1,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저 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행 자리에 임의의 정수가 위치하고 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위치할 경우 정수만큼 행이 생성되어서 자동으로 구조화된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배열로 나타내 보니까 랜덤으로 잘 어떻게 섞여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 스코어도 아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예측 값에다가 X 데이터 값, X 로지스틱 회귀해줬고 그다음에 스코어에다가 X 데이터랑 Y 데이터 로지스틱 회귀해서 저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5점이라는 점수가 나왔고요.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맵플로리 라이브러리 말고 시본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시각화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 사용해서 컴퓨전 매트릭스 사용해서 이제 Y 테스트 값이랑 예측 값으로 설정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어, 그래프 사이즈 9,9로 설정해 주었고 이제 히트맵을 사용할 건데 이제 히트맵에서 이게 제가 까먹었는데 언노테이트였나? 그걸 true로 하면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FMT 같은 경우는 숫자를 어떤 형태로 여기서는
소수점 아래 3개까지 하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간격은 5 정도 하고 이제 사각형 모양 그리고 이거는 아까 봤던 칼라맵 해서 마그마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X라벨, Y라벨로 해서 라벨링 해주고 그래프 보여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상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팀 발표 진행해 주세요. 지금 AI 톡방에 프리클래스 퀴즈 링크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올렸고, 시간은 7시 20분까지 하고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복 선택하는 문제 중복 선택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시 수정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노드 안에 입력값을 이용해 가정합을 구하는 단계가 활성화. 음, 진행 계획을 용민 선배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 켰어요.
혹시 다 제출하셨나요? 약간 음, 다 제출하신 것 같아서 이제 발표 시작, 프리클래스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아이고. 자, 이제 1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사실 그 교재에 있는 개념 가지고 만든 문제라서 사실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1번은 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퍼셉트론이 맞고요. 그리고 2번도 퍼셉트론은 독수 입력 신호에 각각의 구현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도 맞고, 3번이 y는 wx 플러스 b에서 w 값이 작아질수록 노드의 중요도도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고, 4번은 XY 게이트는 단층 퍼셉트론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제 2번 발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은 그 5차 역전법 쪽에 뒤에 심화학습을 좀 이용해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따가 뒤에 같이 한번 볼 거라서 지금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1번은 오차 공식은 평균 제곱 오차법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사하강법에서도 오차를 구할 때 평균 제곱 오차 방법을 구했듯이 이따가 오차 역전법에서도 평균 제곱 오차 방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 오차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 선지는 경사하강법을 이용한다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2차원 평면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다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더 좌표 평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이 아닌 5차 역전파를 사용해야 돼서 이런 선지를 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노드 안에서 가중합을 구하는 단계와 출력값을 구하는 단계가 있다. 네,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4번은 오차가 작아지는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가중치에서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 값을 빼도 변화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 네, 이것도 맞는 선지인데, 오차가 작아지는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가중치에 대한 오차 그래프가 기울기가 0인 부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선지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 오차 역전파는 응립층에서부터 출력층 순으로 가중치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 순서가 아니라 반대로 출력층에서 응립층, 그리고 응립층에서 입력층까지의 순으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번 설명 같은 경우는 3번도 심화학습의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를 발췌를 했고요. 아마 심화학습을 끝까지 다 보셨다면 이거를 보고 바로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발표 때 아마 좀 제대로 설명을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여기서 델타 H라는 델타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델타 Y1 곱하기 Y1 더하기 델타 Y2 곱하기 Y2 곱하기 YH1 1-YH1으로 3번이 식이 델타식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4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관련해서 맞는 설명이고 2번, 3번은 렐루 함수 관련된 설명인데 다 안 보이네요. 2번에서 렐루 함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값을 0으로, 클 때는 x로 사용해서 미분값이 여러 은위층을 거치며 곱해지더라도 기울기 소실 문제가 맨 처음 층까지 기울기가 전달되지 않는 건데 렐루 함수가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함수라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대안으로 떠올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라는 4번 보기에서 확률적 경사각법은 중간 결과의 진폭이 크고 불안정해 보이며 최적해를 찾기 전 최적화 과정이 멈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적해를 찾기 전에 최적화 과정이 멈출 수 있다는 단점은 기존의 그냥 경사하강법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고 이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리고 5번 모멘텀 SGD와 관련된 설명인데 모멘텀이 관성을 나타내는 뜻인데 이것도 모멘텀 SGD에 관련해서 맞는 설명입니다. 네, 5번은 고급 경사하강법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모멘텀은 진동과 폭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서 보폭 크기가 아닌 정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서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아다그라드는 이동 보폭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보폭 크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완한 RMS 프롭은 민감도를 보완하여 가지고 효과가 아다그라드와 같이 보폭 크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번이고 아담은 위에서 모멘텀과 RMS 프롭을 합친 걸로 효과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정확도와 보폭 크기 개선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 클래스 퀴즈 설명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발표를 시작할 건데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 5차 역전파, 그리고 5차 업데이트, 고급 경사하강법으로 순서가 진행될 거고요. 마지막 3번을 하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진 뒤에 다시 고급 경사하강법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퍼셉트론 발표 준비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먼저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 관련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셉트론은 인간은 유런 메커니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유런이 서로 새로운 연결을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여러 층의 퍼셉트론을 서로 연결시키고 복잡하게 조합하여 주어진 입력값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신경망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입니다. 그럼 이전에 나왔던 로지스틱 회귀의 개념을 퍼셉트론에 맞춰보겠습니다. 이전에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 b가 y의 절편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퍼셉트론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w는 가중치, b는 바이어스가 됩니다. 여기서 가중치란 다른 노드로 넘길 때 적용하는 중요도이고 바이어스란 뉴런의 활성 정도를 조절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바이어스는 뉴런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가 되느냐, 즉 1로 출력되느냐를 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y는 wx 플러스 b의 y값을 가중합이라고 하며 가중합 결과를 0 또는 1로 판단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습니다. 단층으로 된 퍼셉트론의 한계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XOR 게이트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보면 드러납니다. 각 게이트의 값이 0인 결과값은 흰색 점으로, 1인 결과값을 검은 점으로 정한 후 이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면 화면과 같게 나타납니다. 그 점을 색깔별로 선을 그어 구별해보려고 하면 AND와 OR 게이트는 가능하지만 XOR 게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잔층 포ゼクト론이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를 자층 포ゼクト론이 해결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차원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3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잔층 포ゼクト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자층 포ゼクト론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차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3차원에서 종이를 휘면 해결이 되듯 좌표평면 자체에 변화를 준다면 잔층 포ゼクト론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잔층 포ゼクト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닉층이 필요합니다. 화면과 같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새로운 은닉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은닉층이 생긴 자층 포ゼクト론은 먼저 각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은닉층에 보내고 은닉층에 모인 값을 활성화 함수, 즉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최종값을 도출하고 출력층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층 포ゼクト론에서 은닉층과 노드의 개수 사이에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문제의 복잡성, 데이터의 양, 하드웨어 및 시간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레이어의 수와 노드의 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밑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참고하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층 포ゼクト론을 이용해서 XOR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은 미리 정해두고 입력값과 출력값을 적용하여 잠시만요.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 미리 적용해두고 입력값과 출력값을 잠시만요. 조정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 구조는 화면의 구조도와 같을 것이고 결과는 책에서 보셨다시피 0, 1, 1, 0으로 알맞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코딩으로 XOR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은 일단 먼저 주어진 가중치를 2차원 배열 형식으로 입력시키고 바이어스도 각각 입력시킵니다. 그리고 포ゼクト론 함수도 입력값과 2차원 배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중치의 곱수에 바이어스를 더하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으로 출력, 아니라면 1로 출력이라는 구조로 입력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XOR 게이트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AND, OR, AND 게이트도 입력시켜줍니다. 옆에 구조도를 보면 AND 게이트는 N1 노드의 역할을, OR 게이트는 N2 노드의 역할을 하고 AND 게이트는 N1 노드와 N2 노드의 값을 계산하여 XOR 게이트의 최종값을 도출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if name은 main을 써서 main 함수 선언을 해준 뒤 주어진 2차원 배열을 입력하고 나온 최종값을 순서대로 출력합니다. 결과를 보면 XOR 게이트가 정확하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층 포ゼクト론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은닉층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 문제와 연관성도 깊으니 잘 들어두시면 아마 실습 문제를 푸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경사하강법 실습 문제 코드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AND 함수 뒤에 처음 나오는 숫자는 노드 수, 그리고 input 빔은 입력 노드 수,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함수의 종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닉층을 설계한 예시를 알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층 포ゼクト론을 설계하려면 AND 함수를 설계하려는 레이어 수만큼 추가해주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처음에는 노드 5개, 그리고 입력 노드 1개,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뒤에도 노드 수 3개,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는 동일하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마지막에는 출력 노드 수와 같이 노드 수 1개, 그리고 활성화 함수도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ND 함수를 겹치는 것만으로도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은닉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이제 오차 역전파의 개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단순한 단위인 퍼셉트론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다층 신경망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러한 다층 퍼셉트론 내부 가중치의 오차를 수정해가는 오차 역전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기 위해 오차를 수정하는 경사하강법을 배웠죠. 그래서 오차 역전파 또한 경사하강법 개념을 기본으로 더 나아가 이제 다층 퍼셉트론 내부 가중치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차 역전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진행했던 경사하강법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경사하강법은 임의의 직선을 설정한 후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오차를 구하고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서 미분값이 0인 지점을 구하여 오차가 가장 작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균 제곱 오차 식을 이용하여 궁금한 A와 B에 대해 편미분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울기를 수정하고 학습률과 미분값을 곱하여 업데이트를 합니다. 앞에서 XOR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는 임의의 값을 집어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 다루었던 경사하강법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임의로 지정한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해 반복해서 오차를 확인하고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수정해가는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사하강법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경사하강법에서는 단일 퍼셉트론, 즉 입력층과 출력층만 존재하는 2차원 평면에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은닉층이 추가된 좌표 평면입니다. 따라서 두 번의 경사하강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닉층이 추가적으로 생긴 다층 퍼셉트론에서 오차를 줄여나기 위한 방법이 오차 역전파입니다. 우선 각각의 층에서 입력값, 이제 오차 역전파 구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층에서는 입력값을 넣어서 가중합을 만드는 단계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값을 내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순전파는 입력층에서 은닉층을 거쳐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가 출력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력값이 나오게 되면 실제 값과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전파에서는 은닉층에서 출력층까지 가는 가중치와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사용되는 가중치를 수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시로 WS를 먼저 업데이트한다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오차 공식을 계산하고 편미분을 통해 오차가 최소가 되는 구간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경사하강법과의 차이는 활성화 함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성함수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체인룰을 적용하여 편미분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게 된다면 첫 번째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WS는 오직 Y51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Y50의 오차만 필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입력층에서 은닉층의 가중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는 W1 가중치는 Y51과 Y52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출력값을 모두 고려하여 편미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조금 더 복잡한 계산식이 됩니다. 이제 두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을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출력값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출력값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델타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은 하나의 은닉층만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은닉층의 숫자가 늘어나도 이렇게 델타식의 형태를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에서도 이런 오차 역전파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차 역전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가볍게 설명했던 것처럼 오차 공식을 구하고 이를 활성화 함수에 대한 편미분을 하여 어떻게 오차를 계산하고 수정해 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표는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중치에 대한 오차 그래프를 나타내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식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편미분을 할 오차 공식을 구해야 합니다. 경사하강법에서 배웠던 오차 공식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평균 제곱 오차율을 사용하였는데 오차 역전파 역시도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하여 오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식을 보면 이제 변수들 중에 y51, y52는 출력값이고 yt1, yt2는 이제 실제 값입니다. 이제 다시 가중치 식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오차를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식은 가중치에 대한 오차를 미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중치에 대한 오차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미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체인룰입니다. 체인룰 공식을 이용하면 이미 주어진 공식으로도 모르는 식에 대한 미분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오차 공식을 활용했고 그래서 1번 식을 보면 앞서 배운 오차 식을 활용하면 이와 같이 미분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서 오차 공식을 우리는 각각의 노드에서 입력값을 넣어서 가중합을 만드는 단계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값을 내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2, 3번식 또한 역시 그때 사용되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가중합 공식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의 출력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출력층 가중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배웠고요. 이렇게 이제는 두 개의 출력값에 영향을 미치는 은닉층의 가중치는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이제 뒤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심화학습 5차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한 식의 내용들을 좀 토대로 출력층과 은닉층의 가중치 업데이트에 어떠한 식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되는지 그 증명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발표하기 앞서서 먼저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식 내부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 기호들이 사실 편미분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오차 Y아웃을 뭐 웨이트 31로 편미분, 그리고 Y1을 뭐 가중합 3으로 편미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편의상 그냥 웨이트 31분이 오차 Y아웃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분수 표현으로 줄여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혹시 발표 중간에 각 변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신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었으니 이 그림을 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수식 부분이 좀 헷갈리다 보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할 겸 간단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출력층을 업데이트할 때 웨이트 t 플러스 1은 웨이트 t 마이너스 가중치 분위 오차라는 식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력층이 가중치 중 하나인 웨이트 31을 업데이트한다 가정하면 웨이트 31 t 플러스 1은 웨이트 31 t 마이너스 웨이트 31 분위 오차 y-out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하는 부분은 오차 y-out을 웨이트 31로 편미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차 y-out 편미분식을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인룰에 따라 분리하면 y1분이 오차 y-out, 그리고 가중합 3분이 y1, 그리고 웨이트 31분이 가중합 3이 됩니다. 이 세 식의 계산은 앞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y1분이 오차 y-out의 경우 편미분 시에 y1과 관계없는 y2 부분이 상수가 되어 사라지면서 y1 마이너스 yt1이 되고, 가중합 3분이 y1의 경우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을 통해 계산하면 y1 곱하기 1-y1이라는 값이 됩니다. 또 웨이트 31분이 가중합 3의 경우 가중합 3의 식에서 웨이트 31과 관계없는 모든 항을 상수 처리하여 확보하고 편미분을 진행하면 yh1이라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출력층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식은 웨이트 31 t 플러스 1은 웨이트 31 t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t1 곱하기 y1 곱하기 1 마이너스 y1 곱하기 yh1이 됩니다. 여기서 그 앞에 y1, yh1 앞의 부분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형태는 다음 오차 업데이트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식을 한번 구해놓으면 이후는 그대로 사용해서 오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델타식이라고 합니다. 이 델타식을 델타 y라고 하면 출력층의 오차 업데이트는 웨이트 31 t 플러스 1은 웨이트 31t 마이너스 델타 y 곱하기 yh1으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닉층의 오차 업데이트 과정도 전체적인 개요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은닉층 가중치 중 하나인 웨이트 11을 업데이트할 때도 웨이트 11t 플러스 1은 웨이트 11t 마이너스 웨이트 11분이 오차 y-out이라는 출력층과 동일한 형태의 식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out이 아닌 yh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y-out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림상으로는 yh를 표시를 하였지만 yh는 은닉층 안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실제로서는 그 값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닉층과 출력층의 업데이트식의 기본 골자에서는 y-out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식은 기본 골자는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동일하고 따라서 사용하는 웨이트만 그러면 차이가 나게 되는데, 막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을 직접 계산을 하면 웨이트 11 t 플러스 1은 웨이트 11 t 마이너스 델타 y1 곱하기 y1 마이너스 델타 y2 곱하기 y2 곱하기 yh1 1 마이너스 y1 곱하기 x1으로 엄청 복잡하게 그 전의 출력층과 달리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면 그것은 바로 웨이트 11분이 오차 y-out을 계산을 할 때
YH분이 Y 아웃이 값이 좀 바뀌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 두 항 체인 룰로 분리를 했을 때 이 뒤에 두 항 같은 경우는 앞서 출력층의 오차 업데이트 과정에서와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오차 Y 아웃과 이 앞에 첫 번째 항을 계산할 때 오차 Y 아웃은 오차 Y1과 오차 Y2의 합으로 출력층 때는 Y2와 연관이 없는 Y1에 의해 편미분을 함으로 뒤에 오차 Y2 부분이 상수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은닉층의 업데이트를 계산할 때는 이와 달리 Y1과 Y2의 형성이 모두 관여하는 YH1으로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둘째 항이 소거되지 않아서 결과값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의 값을 모두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첫째 식을 A로 두 번째 식을 B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식인 A를 체인룰로 분리하면 가중합 3분이 오차 Y1 그리고 YH1분이 가중합 3이 됩니다. 첫 번째 항인 A-1을 계산할 때 역시 체인룰에 의해 분리를 하면 Y1분이 오차 Y1 가중합 3분이 Y1이 됩니다. 이때 출력층을 업데이트할 때와 동일하게 Y1분이 오차 Y1은 2분의 1 YT1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편미분하여 계산하게 되고 그 결과는 Y1 마이너스 YT1이 됩니다. 또 가중합 3분이 Y1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을 통해 Y1 1 마이너스 Y1이 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Y1 마이너스 YT1 곱하기 y1 곱하기 1-y1 즉 델타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인 A-2는 더 간단한데 가중합 3을 YH1으로 편미분하는 것이므로 YH1과 관계없는 모든 항들이 소멸하여서 웨이트 31이라는 값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식은 y1-yt1 곱하기 y1 곱하기 1-y1 곱하기 웨이트 31 즉 델타 y1 곱하기 웨이트 31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식의 계산 같은 경우는 앞에 A식의 반복 과정이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앞부분을 체인룰을 통해서 분리를 하면 Y2분이 오차 Y2 그리고 가중합 4분이 Y2가 되며 이는 앞의 A-1의 계산 과정과 동일합니다. 또한 뒷부분인 YH1분이 가중합 4 역시 바로 웨이트 41로 계산이 되며 따라서 B식은 Y2-YT2 곱하기 Y2 곱하기 1-Y2 곱하기 웨이트 41 즉 델타 Y2 곱하기 웨이트 41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한 A식과 B식을 대입하고 뒤의 부분을 그대로 대입하면 웨이트 11분이 오차 Y 아웃은 델타 Y1 곱하기 웨이트 31 플러스 델타 Y2 곱하기 웨이트 41 곱하기 YH1 곱하기 1 마이너스 YH1 곱하기 X1이 됩니다. 이를 처음 식에 대입하면 비로소 은닉층의 오차 업데이트 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출력층과 은닉층 업데이트를 위해 도출된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밑줄 친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y1 마이너스 yt1이 델타 y1 곱하기 y1 플러스 델타 y2 곱하기 y2로 바뀌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out 1 마이너스 out의 형태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1 마이너스 yt1은 오차의 값입니다. 하지만 은닉층에서는 이렇게 오차를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은닉층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으므로 출력층에서 y의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식의 델타 y1 곱하기 y1 플러스 델타 y2 곱하기 y2처럼 형태가 복잡해졌을 뿐 결국 이 식 또한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식 모두 오차 곱하기 아웃 곱하기 1-아웃의 형태, 즉 델타식의 형태로 단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델타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한 층을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델타식을 파악하고 나면 이를 코딩으로 설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닉층이 델타식이므로 이것을 델타 H라고 표현을 할 때 은닉층이 가중치 업데이트를 식으로 나타내면 보시다시피 y11 t 플러스 1은 y11t 마이너스 델타 h x1으로 단순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출력층과 은닉층의 가중치가 각각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수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난이도가 있다 보니 다른 특별한 개념을 추가로 공부하는 것보다 개념 이해에 주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시 6분까지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다들 오셨나요? 다들 카메라 켜고 발표 시작해주세요.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넵. 저는 고급 경사 하강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급 경사 하강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기울기 소실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5자 역전파는 출력층으로부터 하나씩 앞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층의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가중치를 수정하려면 미분값, 즉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소실 문제는 이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서 맨 처음 층까지 전달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는 활성화 함수로 사용된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 때문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설명은 저번 시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잊으셨을까 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1 사이의 함수이며 값이 들어왔을 때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합니다. 계단 함수의 부드러운 S자 형태입니다. 빨간 점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은 입력값이 0일 때 가장 크지만 0.25에 불과하고 x값이 크거나 작아짐에 따라 기울기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역전파 과정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이 거듭 곱해지면 출력층하고 멀어질수록 기울기 값이 매우 작아집니다. 더불어 이는 컴퓨터가 계산할 때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값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역전파 과정에서 점차 학습 오차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하면 모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처음 입력층에 기울기 값이 소실되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가 아닌 여러 함수로 대체하며 여러 활성화 함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범위를 -1에서 1로 2배 확장한 개념입니다. 미분의 값과 범위가 함께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x의 값이 크거나 작아짐에 따라 기울기 크기가 크게 작아져서 기울기 소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렐로 함수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렐로 함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값을 0으로 처리하고 0보다 크기만 하면 미분값이 1이 됩니다. 따라서 입력값이 양수일 경우 입력값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미분값은 1입니다. 즉 여러 은닉층을 거치며 곱해져도 맨 처음 층까지 사라지지 않아서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렐로 함수는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처럼 특별한 연산이 필요 없어 단순히 인계값에 따라 출력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 또한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렐로 함수의 한계는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 미분값이 항상 0이라는 것입니다. 입력값이 음수인 뷰러는 다시 회생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죽어가는 렐로, 다잉 렐로라고 부릅니다. 이 다잉 렐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변형된 렐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키 렐로는 입력값이 음수일 때 출력값이 0이 아닌 0.01과 같은 매우 작은 값을 출력하도록 설정합니다. 리키는 사전적으로 새어나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어나가는 정도는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음수라도 기울기가 0이 되지 않아서 뉴런이 죽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수에서 선형성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분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생깁니다. 렐로 함수가 고정된 값을 음수에 곱해준다면 파라미터 렐로는 이 값을 알파로 하여 내가 원하는 값을 줄 수 있도록 만든 활성화 함수입니다. 하지만 파라미터 렐로 역시 선형성을 띠기 때문에 복잡한 분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렐로는 2015년에 나온 비교적 최근 방법으로 오른쪽 그래프처럼 각져있는 렐로를 왼쪽처럼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미분 시 0에서 끊어지는 렐로와 달리 미분해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음에서도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분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렐루에 비해 느려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렐루는 알파에 1을 넣은 반면 하이퍼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서 사용자 값을 넣어서 학습시킬 수 있게 이 렐루를 수정한 것입니다. 소프트맥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출력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모두 정규화하며 출력 값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되는 특성을 가진 함수입니다.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의 수만큼 출력으로 구성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 분류 활성화 함수이지만 소프트맥 함수는 다중 분류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넣어놨습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방법으로 경사하강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정확하게 가중치를 찾아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미분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고급 경사하강법들이 나타납니다. 경사하강법은 불필요하게 많은 계산량 때문에 최적해를 찾기 전에 최적화 과정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경사하강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아닌 랜덤하게 추출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고 일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랜덤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오른쪽에 있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중간 결과의 진폭이 크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확연히 빠르면서도 최적해의 근사한 값을 찾아낸다는 장점 덕분에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모멘텀이라는 단어는 관성, 탄력, 가속도라는 뜻인데 모멘텀 SGD라는 말 그대로 경사하강법에 탄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경사하강법처럼 매번 기울기를 구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차를 수정하기 전 바로 앞 수정값과 방향을 참고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만 수정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수정 방법이 양수, 음수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일어나는 현상이 줄어들고 이전 이동값을 고려해 일정 비율만큼만 다음 값을 결정하므로 이름처럼 관성의 효과를 냅니다. 표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모멘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속도만큼 전진한 후의 기울기를 이용합니다. 이를 가리켜 모험적으로 먼저 진행한 후에 에러를 수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 함수에 설명드렸던 개요이고 각각의 효과는 속도와 정확도 개선입니다. 케라스 사용법은 모두 케라스 최적화 함수를 이용합니다. 모멘텀 SGD에서는 모멘텀 개수를 추가하고 네스테로프 모멘텀에서는 네스테로프 옵션을 추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잘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저는 네스테로프 모멘텀 이후의 고급 경사하강법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다그라드는 변수 화면이 업데이트 혹시 화면 안 보여요? 잘려서 화면이 잘렸어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스테로프 모멘텀 이후에
고급 경사 하강법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아다그라드는 변수 업데이트 횟수에 따라 학습률을 조절하는 옵션이 추가된 방법인데요. 여기서 변수란 가중치 벡터의 하나의 값을 의미합니다. 많이 변화하지 않은 변수들은 학습률을 크게 하여 빠르게 로스 값을 줄이고, 반대로 많이 변화한 변수들은 최저값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가정하고 학습률을 적게 하여 작은 크기로 이동시켜 세밀한 값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학습되는 학습 모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언어와 관련된 워드2 벡터나 글로브에서 학습 단어의 등장 확률에 따라 변수의 사용 비율이 차이나게 되어서 많이 등장한 단어는 가중치를 적게 수정하고 적게 등장한 단어는 가중치를 많이 수정합니다. 아다그라드의 수식을 보자면 t번째 타임 스텝까지의 기울기를 누적한 값 gt를 계산하여서 이 값의 제곱근 역수를 t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xt의 학습률에 곱합니다. 이때 gt가 0인 경우 값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값인 엡실론을 같이 더해줍니다. 다음으로 아다그라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소스 코드입니다. 파이썬에서는 g의 기울기, 즉 그레이디언트 제곱을 더해주고 가중치 벡터의 하나의 값에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그레이디언트 나누기 numpy.sqrt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제곱근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걸로 g의 제곱근을 구하고 여기에 엡실론 값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옵티마이저를 tf.train.adagrad 옵티마이저로 설정하고 학습률을 0.01 그리고 미니마이즈 함수를 호출해 로스라고 인자를 넣으면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인 케라스에서는 아다그라드 함수를 사용해 keras.optimizer.adagrad 학습률 0.01 그리고 엡실론 값을 넣어줍니다. 아다그라드의 장점은 학습률을 직접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각 변수마다 적절한 학습률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학습이 오래 지속되면 변수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적 기울기 값인 gt가 그레이디언트를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여 이 값으로 나누는 학습률도 계속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매개 변수가 최저값에 아직 근사하지 않았는데도 학습률이 계속 작아지게 돼서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다그라드를 보완한 방법인 RMS프롭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아다그라드와 마찬가지로 변수별로 학습률을 조절하지만 기울기 업데이트 방법에서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단순히 같은 비율로 누적하지 않고 지수 가중이동 평균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지수 가중이동 평균이란 기울기 평균을 구할 때 쓰이는 기울기 제곱의 가중치가 오래된 경로로 갈수록 지수승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최근 경로의 그레이디언트는 많이 반영하고 오래된 경로의 그레이디언트는 적게 반영합니다. 즉 매번 새로운 기울기 제곱의 비율로 기울기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수식을 살펴보자면 t번째 타임 스텝의 누적 기울기는 이전 타임 스텝까지의 누적 기울기에 지수 이동 평균 업데이트 계수인 감마를 곱해 점차 작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그레이디언트에는 1- 감마를 곱해 두 값을 더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이후부터는 아다그라드와 같이 학습률의 제곱근 역수 더하기 엡실론을 나눠서 구해줍니다. RMS프롭 사용 코드로 우선 파이썬은 g를 g와 감마를 곱한 값 더하기 1- 감마 곱하기 그레이디언트 제곱을 해서 g를 구한 뒤 아다그라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그레이디언트 나누기 numpy.sqrtg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사용하고, 텐서플로우에서는 옵티마이저를 train.rmsprop 옵티마이저로 설정해 학습률을 0.01 그리고 DK가 학습률 감쇄 상수를 설정하는 거라서 이걸 0.9, 모멘텀은 이전 그레이디언트 가중치를 나타내는 뜻으로 0%로 설정하고 엡실론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미니마이즈 인자의 코스트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앞에서 아다그라드는 미니마이즈 함수에 로스를 넣었었는데 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 혹시 궁금하실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 개가 같은 오차 개념이라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케라스에서는 RMS프로 함수를 사용해 학습률을 0.001로 하고 료는 각 시점에 유지되는 그레이디언트 비율을 뜻합니다. 이걸 0.9로 지정, 엡실론은 넌, 디케이는 0.0으로 설정합니다. RMS프로의 장점은 아다그라드와 같지만 추가적으로 아다그라드보다 학습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다그라드를 보완한 방법으로 아다델타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울기의 지수 평균을 이용한다는 점은 RMS프로과 동일하지만 학습률도 지수 평균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 텐서플로 코드는 아다델타 옵티마이저로 하고 학습률 0.001, 료 0.95, 엡실론 설정, 미니마이즈 로스 값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케라스에서는 아다델타 함수를 사용해 학습률 1.0, 료 0.95, 엡실론 논, 디케이 0.0으로 설정합니다. 아담이란 모멘텀과 RMS프로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학습의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개선하여 최근 딥러닝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소스 코드 먼저 보자면 텐서플로에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 앞의 알고리즘과 다른 코드는 비슷하지만 베타 1, 2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각각 0.9, 0.999로 설정하고 케라스에서는 아담 함수를 사용해 여기서도 다른 코드는 비슷하지만 베타 1, 2를 설정하고 뒤에 AMS 그레이드라는 아담을 보완하고자 나온 옵티마이저의 적용 여부를 폴스로 설정합니다. AMS 그라드를 잠깐 설명하자면 사용하려면 앞에 케라스 코드에서 D를 true로 설정하면 되는데 아담을 보완하고자 나왔는데 아담보다 떨어지거나 훨씬 더 안 좋은 성능으로 아담을 대체하지 못한 알고리즘입니다. 아담의 수식은 각각 모멘텀과 RMS프롭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MT와 XT를 구하는 식은 초기값이 0에 가까워지는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향 보정을 하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경사 하강법들이 수렴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경로를 찾아가는 것을 통해 볼 수 있고 그 성능 또한 여기 나타나 있어서 보시면은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근데 좀 최근 거라 그런지 아쉽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4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4팀 발표 잘 들었고요. 4팀 발표 자료 그 실습 과제는 답 제외하고 GitHub 과제 스터디 자료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회차에는 1팀하고 3팀이 같이 발표를 하게 되니까 팀장이 서로 얘기해서 그 팀 톡방에 각자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 스터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